자,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 디스커버리 제도의 국내 도입인데요. 이 디스커버리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를 증거로 게시하는 것입니다. 즉, 소송 상대방의 요청으로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재판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서로 특정한 상황과 관련된 사실을 찾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2006년 12월 미 연방민사소송규칙에서는 이 제도를 개정해서 발표하였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유형물이 온라인에서 디지털 자료로 개정 발효된 것이죠. 국내 기업이 글로벌화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대처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못해서 발생한 피해 사례 2건과 제대로 대처해서 이익을 본 사례 1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듀폰 대 코롱 간의 소송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코롱에서 소송 진행 중 불리한 이메일을 삭제하는 바람에 좀 더 많은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 물론 사건의 본질은 영업비밀 유출입니다. 총알도 뚫지 못한다는 아라미드 섬유인 케블라를 개발한 미 듀폰사에서 25년 동안 일한 마이클 미첼이 해고당하면서 코오롱 측에 유출한 것인데요. 듀폰 대 코오롱 영업비밀 침해 사건 일지를 보면 2006년 3월 마이클 미첼이 듀폰에서 해고를 당한 후 코오롱 미주지사 직원과 접촉을 합니다. 다음해 9월 마이클 미첼이 한국을 방문한 뒤 코오롱에 채용되면서 듀폰의 기밀문서를 코오롱 측에 유출합니다. 2009년 2월 듀폰이 미국 버지니아 법원에 영업비밀을 도용했다는 혐의로 코오롱을 상대로 고소를 합니다. 다음해 4월 마이클 미첼이 미국 경찰의 자수에 실형을 선고받게 되고 그 다음해 11월 미 법원은 듀폰에 1조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코오롱 쪽에 내립니다. 코오롱은 이에 불응하고 곧바로 항소심 진행 중에 2014년 4월 미 법원으로부터 코오롱에 유리한 증거가 배제됐다는 재심 명령을 받아냅니다. 다음해 4월 코오롱은 듀폰에 약 3,800억 원을 배상금으로 합의를 하고 끝을 냈습니다. 물론 이때 코오롱 측도 반박을 했었습니다. 1979년부터 카이스트의 윤아무개 박사와 함께 독자 개발한 기술이라고요. 이에 더해서 듀폰 측 영업비밀은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됐거나 공개된 특허이며 듀폰 측에서는 코오롱의 미국 시장 진출을 방해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었습니다. 여기서 이 디스커버리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소송 진행 중 보존 의무가 있는 사건 관련 이메일에 대하여 코오롱의 임직원들이 고의로 이메일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것입니다. 미국의 소송에서는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면 인멸의 정도에 따라서 최고 패소 판결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코오롱 임직원들이 고의 악의로 증거를 삭제하기는 했지만 코오롱이 회사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지 않았고 임직원들에게 증거를 보존하라는 지시를 적시에 내렸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는 피할 수 있었던 소송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애플 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측의 이메일 자동 삭제 시스템과 구글 측의 경고 취지의 이메일 문건이 발견되면서 패소한 소송인데요. 구글 측의 경고 메일 내용은 바로 너무 비슷하니 고쳐라 였습니다. 이 역시 본질을 보면 2011년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아이폰의 둥근 모서리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미 법원은 1심에서 애플에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삼성에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응하여 항소한 결과 2014년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인정한 특허 침해 중 제품 특유의 분위기를 의미하는 트레이드 침해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아 배상금이 5억 4,800만 달러로 감액되었습니다. 2016년 상고심에서는 배상액 상정 기준을 전체가 아닌 일부러 해석해야 한다는 상고 이유를 인정하고 원심 파기 후 항소법원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항소심은 1심 법원의 구체적인 침해 범위와 보상 액수에 대한 부분을 재산정하라고 넘겼겠죠. 그런데 배상액 산정 액수가 미 대법원의 판결에 반박하는 액수인 5억 3,900만 달러가 나온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재미를 본 사례인데요. 바로 하이닉스 대 램버스 소송 사례입니다. 2009년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법원에서는 하이닉스가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4억 달러의 배상금과 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011년 항소심에서는 램버스의 불법적인 증거인멸,
즉 관련 자료 파기를 인정하고 원심 손해배상액에서 약 2억 5천만 달러를 감액하여 판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포렌식과 이 디스커버리와의 관계인데요. 먼저 취급 대상으로서 디지털 데이터와 증거를 취급하는 절차를 다루고 증거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공통성과 디지털 데이터는 특성상 생성, 수정, 삭제 등 증거 조작이 용이해서 이 디스커버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변경이나 상실의 우려가 있다는 위험성, 그리고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전문가에 의한 특별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자료의 수집, 이송, 분석, 보고에 이르는 과정이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한다는 엄격성이 있습니다.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일상의 진실 찾기까지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 석카드로 계산한 것을 비롯해서 그녀가 찍어 올린 티켓, 음료, 받침대 등 인증샷 사진에서도 알리바이가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당시 강변은 밥을 사겠다고 했는데 방송 때문에 시간이 안 돼서 카드만 준 것이다. 그래서 도드맘이 영수증 사진을 찍어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고 도드맘 역시 각자 일이 있어 일본에 머물렀다. 강변이 밥을 사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카드만 준 것이다라며 반박을 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크림빵 뺑소니 사건에서도 차량 번호판 확대 사진이 공개되면서 네티즌에 의해 번호판 앞 두 자리가 19 혹은 17이다라고 알려졌는데 해당 차량에 파손된 부품을 구입한 사람이 중고차 사이트에서 밝혀지는 등 결국 네티즌과 피의자 부인의 자수 권유로 사건 진상을 쉽게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당시 현상금이 걸렸었는데요. 둘 다 받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적용 대상입니다. 디지털 증거, 즉 흔적이 남게 되는 디지털 저장 장치를 총망라하는데요. 컴퓨터의 저장 매체인 하드디스크부터 이동식 외부 저장 매체, 그리고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PDA, 캠코더, CCTV, GPS,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등에 사용되는 저장 매체, 플래시 메모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등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기밀 유출 유형입니다. 외부 저장 장치를 이용한 유출, 외부 서비스를 이용한 유출, 이메일을 이용한 유출, 메신저를 이용한 유출, 출력문을 이용한 유출, 광학 미디어를 이용한 유출이 있습니다. 자, USB와 같은 외부 저장 장치를 이용한 유출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는 운영체제에서 연결 사용 흔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보안 솔루션을 설치했을 경우 로그 기록을 통해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외부 서비스를 이용한 유출은 웹브라우저 사용 흔적, 웹클라우드 사용 흔적에서 확인이 됩니다. 이메일을 이용한 유출은 웹메일 사용 시 운영체제의 임시 디렉토리 흔적에서 확인이 되고 사내 메일일 경우 역시 임시 디렉토리에서 확인이 되나 자체 메일 서버에서 로그 분석이 더 정확하겠죠. 자, 메신저를 이용한 유출은 PC 내에서 주고받은 내용을 DB를 분석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출력문을 이용한 유출은 스풀 파일이 남아있을 경우 바로 분석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페이지 파일이나 비할당에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사진 녹화를 이용한 유출은 썸네일이나 휴대폰 분석을 통해 분석을 합니다. 광학 미디어를 이용한 유출은 레코딩 사용 흔적 로그로 확인이 됩니다. 기밀 유출 제명별 유형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다른 직원의 이메일을 로그인해서 업무와 관련된 내용 및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했을 때 적용이 됩니다. 업무상 배임의 경우는 재직 중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적법하게 반출하여 반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는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면 역시 업무상 배임죄가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은 앞에서 언급한 업무상 배임죄의 행위로 무단 유출 또는 적법 반출하여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데요. 판례상이나 경험상 보면 퇴사자가 임원일 경우 동일 회사를 창업하여 사용하다가 적발된 경우, 그리고 팀장 이하 직원일 경우에는 경쟁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표법 위반의 경우 물론 짝퉁에 관한 것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자사 디자인이 다른 회사로 도용되어 사용된 경우인데요. 제가 경험한 것은 동일 디자인이 비슷한 상품에 사용된 채로 다른 업체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시되었을 때 분석을 한 건입니다. 자, 이때는 기획에서부터 출시일까지 히스토리를 확인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자, 디지털 포렌식의 기술 유형입니다.
디스크 포렌식, 네트워크 포렌식, 데이터베이스 포렌식, 소스코드 포렌식, 모바일 임베디드 포렌식, 멀티미디어 포렌식, 안티 포렌식이 있습니다. 디스크 포렌식은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 중 하나인데요. 삭제나 변경된 데이터를 복원하거나 디지털 데이터를 분석해서 단서를 찾아내는 겁니다. 모바일 포렌식 역시 스마트폰에서 데이터를 획득한 후 마찬가지로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단서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포렌식은 네트워크 트래픽과 전송 데이터를 수집하고 증거를 추출하여 분석을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침해 위험성이 존재하여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포렌식은 기업의 횡령 및 탈세 사건 등 이른바 분식 회계를 밝혀내는 데 사용되는데요. 주로 회계법인에서 지급합니다. 소스코드 포렌식은 악성 코드 분석을 말합니다. 멀티미디어 포렌식은 비디오, 오디오, 이미지 등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대상으로 유변조를 탐지내는 기술입니다. 물론 데이터의 속성에서 포맷 지정 기록에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만 단순히 파일의 속성을 보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지우게 되면 알 수가 없거든요. 안티 포렌식은 암호가 설정되어 있는 디스크나 파일에 대한 복화 작업을 말합니다. 이미지의 내용을 숨기는 스테가노그라피도 이에 해당합니다. 안티 포렌식의 사례를 들면 2017년 12월 제주도에 근거지를 두고 빌라 2개 동을 통째로 빌려서 콜센터를 차려놓고 중국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대만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당시 압수물 하드디스크는 모두 비트라크가 걸려 있었고 스마트폰은 데이터 백업 암호화가 돼 있었습니다. 얘네들 말도 안 통하는 데다 미친 척하는 거 보면요. 진짜 같이 미칩니다. 결국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장비 및 솔루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징 도구로는 하드웨어에서 한 방에 해결되는 솔루포가 있고 소프트웨어로는 태블릿과 같은 중간 매개체에 증거물을 연결하여 쓰기 방지된 상태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인케이스 이미저, FTK 이미저가 있습니다. 복구 및 분석까지 해주는 종합 솔루션으로는 인케이스 포렌식, FTK 툴킷, 엑시옴 등이 있습니다. 기능별 분석 도구들도 있는데요. 이들 대부분은 무료로 제공되어 포렌식을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티 포렌식 장비로는 물리적 파손이 가능한 디가우징이 있습니다. 논리적 삭제 도구로는 이레이저, 와이프 파일, BC 와이프 등이 있습니다. 윈도우 7부터는 아래 보이는 것과 같은 포맷이 비할당 여력이 초기화가 됩니다. 저장 매체마다 다르겠지만 인텔사의 경우 삭제 시 16진수 영영으로 초기화가 되고 삼성 등 제품은 각 다르게 남아있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티 포렌식 행위는 앞에서 잠시 언급했는데요. 전형적인 안티 포렌식 행위로는 디스크 암호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풀 디스크 암호화와 파일 기반 암호화를 말하죠. 안드로이드 7.0 이후 모델부터는 FRP와 FDE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순정이 아닌 데이터 덤프용 리커버리 이미지 업로드가 불가합니다. 만약 성공하더라도 FDE 키값이 스마트폰의 TZ, 트러스존에 저장되어 복화가 불가능하거나 해당 스마트폰은 벽돌 상태가 됩니다. 윈도우 7부터 주기적인 가비지 컬렉션 기능이 수행됩니다. 그리고 SSD는 트림 작업으로 비할당 영역을 정리합니다. 해적판 운영체제의 경우 설치 시 볼륨 샤도우 커피 서비스 VSS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안티 웹 브라우저 포렌식의 경우 사용 종료 시 검색 기록이 삭제되도록 활성화시키는 시크릿 모드 사용으로 정보 저장이 안 됩니다. 포렌식 아티팩트를 삭제하는 도구들로는 클리너, 고클린, 와이프, V3 라이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최적화 작업도 이에 해당합니다. 파일 숨기기나 확장자 변경, 시그니처 변경, 파일 파티션 삭제, 포맷 등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의 경우 공장 초기화 시 이전의 흔적은 없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의 기본 5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정당성의 원칙, 재현의 원칙, 신속성의 원칙, 연계 보관성의 원칙, 부열성의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정당성의 원칙은 수집한 증거는 적법 절차를 거쳐서 획득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이를 어기고 위법하게 수집했다면 이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론으로는
독이 든 나무에서 열린 열매 역시 독성이 있다는 독수 독과의 이론이 있습니다. 제한의 원칙은 피해 직전과 같은 조건에서 현장 검증, 즉 동일한 행위를 실시했을 때와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고요. 신속성의 원칙은 현장에 있는 컴퓨터가 켜져 있다면 휘발성 데이터는 신속하게 수집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신속성에 따라 수집되어 분석되는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계 보관성의 원칙은 증거물의 수집, 이송, 분석, 보관, 법정 제출 과정 동안에 각 단계에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끝으로 무결성의 원칙은 수집된 증거물이 이변되지는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이는 해시값으로 검증합니다.